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은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중국과 9년 만에 외교 안보 대화를 가졌는데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연일 휴전선 인근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하다 격퇴되기도 하고 폭발 사고도 났다고 합니다. 안보에 있어서 조그마한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뉴스9은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 소식들로 문을 엽니다. 외교부 나가 있는 홍현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는 극동 지역 야쿠츠크를 출발해서 자정 가까운 늦은 밤에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만에 국빈 방문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가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양 거리 곳곳에는 러시아 국기와 함께 푸틴 대통령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빼곡히 내걸렸고 북러 친선을 선전하는 대형 표지물도 설치됐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순안공항으로부터 이동 경로를 따라 도로 공사를 새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숙소로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금수산 영빈관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네, 도착 시간이 아주 늦을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같은 주요 일정 내일이나 열리겠군요. 그렇습니다. 내일 공식 환영식과 의장될 사열이 진행된 뒤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책을 겸한 비공식 독대도 예정돼 있는데 이때 군사기술 협력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문서에 서명한 뒤 직접 언론에 발표하는 일정도 소화할 계획입니다. 푸틴의 방북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를 하거나 집단 체조로 예상되는 대규모 공연 관람도 예정돼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이 주최하는 연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떠날 예정입니다. 외교부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으로 양국 간 밀착이 얼마나 심화할지 국제사회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푸틴은 방북에 앞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북한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 일면에 실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고문입니다. 북한과 협력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결제 체계를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함께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군사협력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유라시아에서 평등한 안보 체계 건설을 위해 협력하자고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내일 회담에서 여러 공동문서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측은 푸틴의 승인을 받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선린 우호에서 나아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국제사회는 무기 거래 확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의 복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re could be some reciprocity here that could affec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we're certainly going to be watching that very, very closely. 중국 언론은 푸틴의 방북을 환영하면서도 신냉전 구도 부각에는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하는 날 서울에선 한국과 중국이 외교 안보 대화를 열어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레이트 게임이란 용어를 사용해 외교 전략의 변화를 예고했는데 어떤 뜻인지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순 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악수합니다. 한중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2+2 형태로 참여하는 외교안보 대화가 9년 만에 열렸습니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에서 두 차례 진행됐다가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단된 뒤 차관급으로 격상해 재개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도착 당일에 한중 고위급 회동이 이뤄진 만큼
최근 북러 밀착에 대한 맞불 성격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푸틴의 방북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무역 질서와 규범이 흔들리고 경제 공급망이 분절되는 상황이라며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에 대한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그레이트 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레이트 게임은 100여 년 전 러시아와 영국의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중동 등을 포함한 입체적 국제 질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과 관련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휴전선 일대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호벽 공사가 한창인데 오늘 또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9일 만의 침범으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바로 물러났다지만 단순 실수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DMZ 안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던 북한군 23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20m가량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이 곧바로 경고 방송에 이어 사격으로 대응하자 이들은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일에도 북한군 작업인원 23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2차례 넘어왔는데 9일 만에 다시 침범한 겁니다. 우리 군은 현장이 수풀이 우거진 데다 경고 방송과 사격의 철수한 정황을 볼 때 작업 중 발생한 단순 월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 이후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 경계 능력을 보강한다며 각종 작업을 벌이다 보니 침범 역시 잦아졌다는 겁니다.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침범한 북한군 가운데 중무장 경계 병력도 포함돼 있어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전술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합참 관계자는 경계 병력은 우리 쪽이 아닌 작업 인원 쪽을 바라보고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전차 방벽의 폭은 길게는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술 도로를 닫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북한은 비무장지대 안에 하루 최대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인 여럿이 죽고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우리 군은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곡괭이와 삽을 든 북한군 100여 명이 둑방위를 걸어갑니다. 콘크리트로 방벽을 쌓는 데 동원된 병력들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에 최대 수백 미터의 대전차 방벽 4개를 건설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방벽은 높이 4, 5m로 남쪽 면에 벽을 세우고 북쪽 면에 흙을 쌓아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전차의 북진을 막는 구조지만 군은 북한군과 주민의 월남을 막기 위한 의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제 결속, 체제 단합 그런 목적에서 설치한다고 보고요. 탈북 군인들이 내려갈 때는 그 지역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군은 또 북한군이 땅에 앉아 대인 지뢰를 설치하는 모습과 작업 중 지뢰가 터져 연기가 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군은 사고자마 옮긴 뒤 작업이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를 뽑아내 감시하기 쉬운 불모지로 만드는 근접 사진도 공개했는데 이런 작업들은 귀순자 발생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레일을 뜯어내는 모습도 공개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방벽을 쌓아 올리고 봉쇄에 나선 이유가 뭔지 외교안보팀의 차정승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 지뢰 폭발로 여러 사람 죽거나 다쳤다는데 그래도 속도를 자꾸 내고 있네요. 이 북한은 이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면 인명 피해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의원은 이른바 혁명적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북한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터널을 뚫다가 굴이 무너지면 죽은 사람을 꺼내고 바로 이 다음 조가 투입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선 김정은의 명령인 이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 올 초 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조치를 직접 예고를 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의 육성 명령은 최우선 국정 과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해진 시일 안에 이 방벽도 세우고 지뢰도 깔고 하는 이 무리한 작업에 사고도 나는 겁니다. 자, 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사실상 국경처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 군의 대북 심리 정보도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최근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지 않습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전방부대 젊은 병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추가 지뢰 매설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7월에서 8월 곧 장마철 이전에 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방벽을 쌓는다든지 뭐 지뢰 매설, 이건 방어적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다음 노림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인 게 이제 공세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적대국으로 한국을 규정한 만큼 이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고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를 명분 삼아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사총을 쏘거나 이 테러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휴전선 이렇게 뒤숭숭합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환영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다는데, 네. 자, 24시간도 안 된다죠. 방북 일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푸틴의 방북은 그동안 김정은의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대규모 포탄 거래가 이번 방북까지 성사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현재 중국이 미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사실상 유일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게 나름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선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을 원하고 있을 테고요. 북러 밀착과 이에 대한 한중 간의 견제 움직임이 이 최근 한층 강화된 한미일 공조와 맞물려서 좀 더 복잡한 한반도 정세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내일 북러 정상회의 내용이 좀 나와 봐야 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알겠군요. 자,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늘은 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병의원 일부가 휴진을 강행했습니다. 진료실을 떠난 의사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열고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들의 움직임,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의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 4개가 의사들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서울뿐인 의료개혁, 한국의료 말살한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엔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출동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의료계 대표 인사들은 단상에 올라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우리 의사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내주신 건강보험을 마치 자기 돈진 양 맘대로 쓰면서 생색만 내는 가장 뻔뻔한 정부입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패키지 수정, 전공의 처분 취소 등 3대 요구안으로 정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기한 휴진이 일부 대형 병원을 넘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집회엔 주최 측 추산 2만 명 이상이 모여 6개 차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엔 참석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두 행진을 벌이며 여론의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의협은 최종 집계 결과 오늘 집회에 5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이 집단행동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며 정부 대화 테이블에서 더욱 멀어짐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겪는 국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방침에 정부는 최고 수위의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정명령을 넘어
의협 임원을 변경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협회의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수용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을 불법 행위로 보는 만큼 이를 주도하는 의사협회도 이에 준해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2조는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복지부 장관은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의협 집행부가 교체되거나 이를 넘어 의협이 해산되는 사상 초유의 시나리오까지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개원이 휴진을 막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3만 6천여 곳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병원 4-5개씩 맡아 현장을 점검하고 명령 위반 시엔 면허 정지 처분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동네 의원들도 오늘 휴진에 처음 동참했는데 참여율이 14.9%로 집계됐습니다. 대란은 없었습니다만 휴진을 몰랐던 환자들은 당혹감 속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뿔이 난 환자들, 마음 카페를 중심으로 영원히 휴진하라며 불매 운동까지 나설 조짐입니다. 이어서 이성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과. 휴진 안내문을 내걸고 문을 닫았습니다. 헛걸음을 하게 된 30대 여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침이 심해가지고 진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안내 없이 휴진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고령의 환자는 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찌 되는 건 모르겠다. 난감하다 그지? 나도 이 생각도 안 하고 왔거든. 의사협회 주도로 휴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 3만 6천여 곳에 14.9%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 의료기관은 휴진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예고하지 않아 적지 않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뿔난 환자들은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영원히 휴진하라며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도 강대강으로 나가겠다. 그분들도 입장을 내시는 의사를 내시니까 저희는 그런 불매운동으로 저희의 의견을 낼 수밖에.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공공병원은 운영 시간을 밤 8시까지 2시간 연장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병원과 제약사를 넘어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기와 의료의약품 업체와 관련해 2달간 리베이트 신고를 받았는데 2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의료계는 협박하는 거냐고 반발합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2달간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를 받았더니 병원과 의사에게 향응이나 접대는 물론이고 현금까지 전달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20여 건을 추려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업체가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할 경우 2010년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사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의 수사입니다. 경찰은 국세청과의 공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되자 의협은 의사 파업 등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의사들을 협박하고 잡아넣겠다, 털면 안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사법적인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과도한 리베이트는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정치권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 3법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결했는데 여당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이 통과됐습니다. 소위 논의도 생략한 채 회의 개최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도 주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전체 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참했는데 야당은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2인 체제에 들어서서 주요 의결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좌파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장악법을 다시 재추진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서까지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이 21대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검찰 애완견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사흘 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감 표명인지 억지 춘향인지 좀 애매합니다. 일부 법조 기자들이 애완견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냐고 했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에선 비겁한 변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이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건 나흘 만입니다. 이 대표는 SNS에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내 부족함 탓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선 건 정치 지도자로서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당 안팎 우려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에 대한 지적은 이어갔습니다. 정치검찰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았으며 사건 조작, 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 기자들의 행태가 애완견의 행태 아니냐는 겁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강성 발언도 계속됐습니다. 언론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언론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노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조 기자로 사칭하는 검찰청을 오가는 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감 표명에 애완 언론이 어디인지 밝히라며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녹취 파일을 공개한 걸 두고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전체 맥락과 다른 게 없다며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박에 나선 건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가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짜깁기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뒷발언을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편집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 대표의 통화 상대자였던 김모 씨가 더 지켜드리겠다고 한 걸로 돼 있는 부분도 더 기억을 하겠다를 잘못 적은 거라고 했는데 실제 독주에선 이 대표 목소리와 맞물리면서 불명확하게 들립니다.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그러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전체 맥락을 봐도 위증교사 상황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짜깁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집되지 않은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유리한 내용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위증교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과할 사람은 국민들을 속인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녹취 파일의 출처에 대해서도 합법적 경로를 통해 확보된 내용이라며 얼마든지 법적 대응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을 사흘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며 처음으로 당권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른바 어대한 기류에 대한 친윤계의 견제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던 나경원 의원이 출마의 전향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당 주류인 친윤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항마로 나 의원을 지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나 의원은 개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른바 친윤계 지원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당내 견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한 건 맞다면서도 판세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윤계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다음 대선엔 나가지 않고 당대표 임기를 채울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여전히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등록 마감 이틀 전인 오는 23일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법원과 최 회장 측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어제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SK 측의 공세에 반박문을 냈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긴 했지만 최 회장이 그룹을 키운 기여도는 크게 바뀐 게 없는 만큼 재산 분할액도 바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기초가 달라졌는데 결론이 같은 건 말이 안 된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어제 판결문 오류를 고쳤던 고등법원이 오늘은 SK의 공세에 반박문을 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성장 기여도를 계산한 기초 사실은 틀렸지만 1조 4천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하라는 판결은 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영 기여도는 SKCNC가 상장된 2009년이 아닌 2024년 변론 종결 시점까지로 봐야 하며 이 경우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는 125대 160으로 최 회장이 더 높다는 겁니다.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 기간에 SK가 급성장한 만큼 노 관장에게 상응한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최 회장이 직접 법원 판결 오류를 지적한 데 이어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SK는 오늘 법원이 기초 사실을 고쳤으면 재산 분할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019년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한 법원이 노 관장의 공동기여를 2024년까지로 판단한 게 맞느냐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을 포함한 4개 업체로부터 뇌물 등으로 5억 원 넘게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복합상가 건물입니다. 이곳엔 지난 2022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곳에 있던 사무실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매월 2천만 원씩 15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이 업체 대표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수수 혐의는 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 전 부지사 개인 사무실의 임대료와 외제차 리스료 등은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부지사 재직 시절 사적 수행 기사의 월급은 한 아스콘 업체 부회장에게 각각 대납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아는 경찰관의 승진 청탁 대가로 3천만 원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후원금 2천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5억 3,700만 원에 이른다며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1년 이상 수사해온 내용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쪼개기 기소했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지는 내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지 말라는 건데, 앞서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한 데 대해 반발한 겁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수감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대표에게 보낸 손편지입니다. 나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 씌우자는 것이냐,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썼습니다. 이어 내 일탈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근거를 제시하고 뒤집어 씌운 것이라면 바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4월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도 지난달 재판에서 이정근이 돈에 대한 독점욕이 있다며 송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송 대표의 돈봉투 재판에서 돈을 받으면 당연히 보고를 했다며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관례라고 증언했습니다. 송 대표는 2020년에서 2021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준혁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시켰다고 해 이화여대가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화여대가 오늘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총선 전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던 김 의원은 고소 소식에 의정활동 방해라고 해서 당선 전후 바뀐 모습을 실감케 했습니다.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이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법인인 이화학당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했습니다. 이화학당은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했고, 김 전 총장 유족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총선 당선 직후 반성한다던 김 의원은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선 의정활동 방해라고 맞받았습니다. 의도적 목적을 지니고 고소를 진행한 이화여대 동문들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1950년대 미군 방첩대가 작성한 정보보고서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보고서엔 매춘부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애매하게 서술했고 한 달 후 같은 기관의 보고서는 성상납설이 출처 불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화여대 동문 1,400여 명도 20일 경찰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의 문서를 위조한 아버지를 고소한 이유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먼저 붙인 고소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제 아버지의 빚을 더 이상 갚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를 고소하자고 제안한 건 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먼저 한 표를 먼저 내놓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박 씨의 아버지는 새만금의 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세리 씨는 아버지가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씨는 부친과의 갈등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골프 후배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 논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혐의 등입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검찰은 김 씨 측의 사법방해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강남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구속 일주일 만에 김 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소극시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위험운전치상, 보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며 음주로 인해 정상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사고 후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매니저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점,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이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캠핑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인데요. 상당수 캠핑장이 신용카드를 안 받거나 2박 이상만 우선 예약을 받는 등 이른바 예약 갑질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토 캠핑장. 7월 19일 금요일부터 1박 2일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은 2박 이상 예약만 받고 1박 예약은 7월 12일 이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들은 2박으로 묶인 자리들이 있고요. 성수기 때뿐이 아니라 전부 해서 2박 우선으로 묶여져 있고요. 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조사해보니 68곳이 이 캠핑장처럼 2박 이상 우선 예약제를 뒀고 1박 예약을 아예 받지 않은 곳도 4곳 있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기다린다고 1박 예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하는 캠핑객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나 됐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캠핑장 100곳 가운데 34곳은 현금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가 캠핑을 가고 싶어서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이게 현금 결제만 돼가지고 따로 계좌이체를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불편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용객 변심으로 인한 예약 취소에는 대부분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캠핑장 업주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곳이 74%나 되는 등 갑질 영업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쟁력 상승의 1등 공신 기업이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집계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0위. 지난해보다 8단계 오르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가 1위, 미국과 중국은 12위와 14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38위에 그쳤습니다. 우리 국가 경쟁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4개 평가 항목 중에서 생산성 등을 따지는 기업의 효율성과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또 민간경제 핵심은 기업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도나 정책을 펼쳤고요.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수출이 부진한 데다 고물가 탓에 경제 성과는 2단계 떨어졌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 효율성도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라인 야후가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습니다. 보안 대책을 이유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보안 사고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결별 압박을 받아온 라인 야후. 支配的な資本関係も含め、課題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ましたので、委託先との支配的な関係とかは逆行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も含めて 오늘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당초 계획한 2026년보다 2년 앞당긴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내수용 서비스 사업도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총회에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해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채우는 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라인야후와의 관계에서는 네이버 기술이 전반적으로 다 쓰였고 네이버가 사실 거의 다 빌드업해온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라인야후 측은 다만 자본 분리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자본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던 지난달에 비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인야후 측은 이번 조치가 보안 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프랑스 현지에서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128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스타디움이 아닌 야외, 그것도 강에서 열려 관심인데요. 정작 파리 시민들은 올림픽에 오지 말라고 항의 중입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선수들이 탈 유람선이 경비정의 호의 속에 에펠탑을 지나갑니다. 55척의 배가 다리 밑을 통과하는 순간 관람객들은 서둘러 카메라에 담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파리 생강에서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Sauf que ici, chaque bateau n'est pas présenté au même endroit. Donc chaque bateau doit être à l'endroit que l'on souhaite, à l'instant où l'on souhaite, pour que les caméras puissent bien évidemment les présenter au monde. 개막식 당일엔 선수 5천여 명이
94척의 배를 타고 약 32만 명의 관람객 앞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사상 첫 야외 올림픽 개막식에 국제적 관심은 뜨겁지만 정작 파리 시민들 사이에선 올림픽에 오지 말라는 SNS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Don't come to Paris for the Olympics. I keep saying that.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 물가 급등과 교통대란, 테러와 범죄 우려가 커져 파리가 생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는 20에서 30% 가까이 올랐고 지하철 요금도 2배 인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에어컨 없는 선수촌과 생강의 수질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올림픽 기간 1,600만 명이 파리를 찾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당금질에 한창입니다. 특히 수영대표팀은 황금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단거리, 장거리 가릴 것 없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만큼 금메달도 욕심내볼 만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몸을 풀고 하나둘 물에 들어갑니다. 있는 힘껏 팔을 뻗어 물살을 가릅니다. 레이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림픽까지 38일 남았습니다. 황선우는 이번 올림픽 주종목 200m에서 1분 43초의 벽을 깨는 게 목표입니다. 44초대의 경쟁자들이 몰려있지만 자신감은 충만합니다. 모두의 선수가 다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일단 제 리입스윙에 가장 집중을 잘하면서 실수하지 않게. 개회식 다음날 경기에 나서는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은 최근 자신의 400m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호주 전지훈련 이후 쉬지 않고 대회에 나가며 강행군 중입니다. 많은 시합들을 강행해왔는데 이제 그런 시합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골고루 성적이 나오는 덕에 단체전인 남자 계영 800m에 대한 기대도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금이 될지 은이 될지 동이 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포디움은 올라갈 것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김서영도 남다른 각오입니다. 후회 없는 제 스스로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레이스 펼치는 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의 목표입니다. 박태환 이후 끊긴 올림픽 수영 종목의 메달, 예감이 좋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수영 대표팀, 이제 12년 만에 올림픽 시상대 위에 설 영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맵찬 제주 바람을 뚫고 갓쓴 선비가 걸어갑니다. 도포자락 날리며 걷고 또 걷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조차 차디찬 새하늘의 길을 갑니다. 설이 덮인 기러기 죽지로 금은밤을 떠돌던 방황도 주사체로 뻗친 길이다. 천명이 알려주는 새한행 그 길이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서도 바람이 드센 대정마을에서 유배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그 고결한 선비정신을 거칠고 메마른 필치로 그려냈습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무가지보, 으뜸가는 걸작 문인화 새한도입니다. 참솔가지 몇 개로 견디고 있다. 완당이여 붓까지 얼었던가. 새한도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유산과 재산, 한평생 가꾼 200만 평의 숲을 국민 품에 안겨줬던 사업가 손창근 씨가 별세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풀면서도 얼굴 드러내기를 꺼렸던 그는 마지막 가는 길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용인 석포숲을 산림청에 기부할 때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았고 등기 이전도 혼자서 했습니다. 산림청 직원들은 그의 얼굴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금관 문화훈장을 받을 때도 대신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영상 인사에서 그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에 50억 원 상당 건물과 1억 원을 기부했을 때도 설득 끝에 뒷모습만 공개됐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소회를 밝힌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개성 부자였던 아버지 손세기 씨에 이어 문화유산 300억 점을 중앙박물관에 기증할 때였지요.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나 대신 기리들이 잘 보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손아무개 기증이라고 붙여주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이것 하나만은 섭섭해서 안 되겠다며 빼놓은 작품이 바로 세한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마저 내놓았습니다. 세한도 오른쪽 아래에 찍힌 낙관입니다. 제자 이상적에게 보내면서 장무상망,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세한도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좋은 주인도 오래 잊지 말자는 당부처럼 다가옵니다. 6월 18일 앵커 칼럼 오늘 기부도 죽음도 조용히였습니다. 마치 한여름처럼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다시 한번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까지 산지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우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2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 호남과 경남권에서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